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1장 수신일반원 예금거래 개시 및 지급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신통제 업무 취급 지침부터 마지막으로 임의단체 예금 업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수신통제 업무 취급 지침 살펴볼게요. 제2조 거액 입출금 거래에 대한 확인. 거액 입출금 중에서 건당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다른 책임자에게 복수 결제를 받고 영업점장님은 사후 결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5억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에다가 영업점장님 도장을 꼭 받아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건당 10억 원 이상 건당 10억 원 이상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책임자 복수 결제 없이 영업점장님의 결제를 바로 득한 후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점에 우리 지점장님들 거래처 다니신다고 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다른 책임자님께 복수 결제 받아주시고 영업점장님은 사후에 또 이렇게 결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거액 예금의 대상 과목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별단 예금, MMT, MMF, 표지형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인 경우에는 거액 입출금 거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양도성 예금 증서 중 무기명이 아닌 등록 발행은 제외입니다. 자, 37페이지에 제6조 무통장 무인감에 의한 예금 편의 취급. 이 부분은 항상 매년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었었죠. 자,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수신에 대해서 건당 5억 원 이상의 지급은 무통장 무인감 편의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자 교환 지급 그리고 당행 채권 상환을 위한 대체 지급 CMS 같은 당행과의 별도 계약에 의한 대체 지급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편의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편의 취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통화 책임자 그리고 영업점장님 두 분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가 가능하고요. 혹시 부재 시에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편의 취급 시에는 네오비스 미비상 예금 관리에 등록을 하고 나서 감사자 검인란에 감사통할 책임자가 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38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편의 취급을 하였을 때는 취급일로부터 20일 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되었다면 반드시 180일 안에는 정리가 꼭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무통장 무인감 편의 취급을 했는데 또 정리되기도 전에 중복해서 편의 취급을 해야 된다면 고객당 미정리 건수가 4회에 초과해서 반복 취급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누계액도 10억 원을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38페이지 제8조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예금 잔액 증명서는 보통 감사통할 책임자의 확인 후에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데 부재 시에는 다른 책임자가 확인해서 교부하고 감사통할 책임자는 사후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증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통도장뿐만 아니라 영업점장님의 직인을 받고서 증명서를 발행 교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증명금액이라는 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장의 잔액증명서에 여러 계좌의 그 잔액을 증명했다면 그 잔액들을 다 합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영업점장님 직언을 받아서 교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40페이지 창구 직원의 정결한도. 특히 우리 신입 직원들 전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내 정결인지 책임자 정결인지 항상 헷갈리시죠? 창구 직원은요, 한 건당 입금은 1억 그리고 지급 5천만 원까지 창구 정결로 지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해지 거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 서면 거래도 창구 정결이고요. 당행 자계합수표 지급 시에는 5천만 원까지는 내정결이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책임자 정결입니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을 수납을 하게 되면 보통 전자전표가 발생을 하죠. 이때 무조건 또 책임자님께 결제 올리지 마시고 그건 창구 정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예금 이자를 지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신용카드 선결제 업무를 한다든지 이것도 창구 정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이 정결 처리할 수 없는 게 있죠. 예, 신규 및 1,000만 원 초과 해지 거래. 그래서 우리 보통 신규 전표에 책임자 도장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통장 원장의 말소, 정정 및 마감 후 처리. 그리고 재증명서 수수료 입금 같은 비온라인 업무 처리와 그리고 타정권의 교환 결제 전 지급, 조회필 자기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온라인 거래 중에서 책임자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거래, 그리고 1,000만 원 초과 서명에 의한 예금의 지급은 창구 직원이 정결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PPT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책의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무 정결 기준표 한번 받으시게 되면 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4페이지의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 제도는요, 은행이 파산을 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그러니까 여기서 계좌당 아니고 1인당이죠. 1인당 몸금과 이자 합산해서 5,0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라는 건 예금 가입 당시 약정된 이자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의 그 약정된 이자하고 그리고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 당부장 표시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만약 부산은행에 예금 4,000만 원, 그리고 BNK 저축은행에 예금 6,000만 원을 고객님이 맡겨두셨어요. 그럼 예금자 보호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계열회사라도 별개의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부산은행 4,000만 원, 그리고 BNK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렇게 각각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 부산은행에 예금 7,000만 원, 그리고 대출 3,000만 원을 고객님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예금자 보호되는 금액은 얼마죠? 예, 5,000만 원이 아니라 예금에서 대출을 3,000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호대상 예금. 여러분들 보호대상 예금과 보호대상 제외 예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각각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호대상 예금으로는요, 보통 기업 자유예금 같은 요구불 예금, 그리고 정기예금, 주택청약 예금 같은 저축성 예금, 그리고 정기적금 주택청약 부음과 같은 적립식 예금, 그리고 외야예금, 그리고 원금 보존되는 연금 신탁, 그리고 펀드가 아니라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이 되는 DC, 그리고 IRP가 대상 상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예, DB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DB는 그 퇴직금의 최종 지급 책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45페이지의 4번 보호대상 제외 예금으로는 양도성 예금 증서, 그러니까 CD,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 RP, 그리고 펀드나 MMF 같은 금융 투자 상품, 그리고 특정 금전 신탁,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관리기금에서 별도로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보호대상 제외자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가입해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보호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죠? 예금 보험료율은요, 일반 예금 보험료 0.08%, 그리고 특별기여금 0.1%에서 토탈 0.18%로 납부가 됩니다. 46페이지에 9번의 업무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나의 이 예금 보험료 납부는요, 소득자 구분이 아니라 고객 정보의 거래자 구분 코드에 의해서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할 때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겠죠. 47페이지에 비과세 종합저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대상자가 가입한 그 예적금의 이자에서 15.4% 세금 공제하지 않고 약정된 이자 그대로 다 받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가입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그러니까 훈장 받았다고 해서 다 비과세 되는 건 아니고요. 다친 사람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인데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자 마지막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 65세 이상의 노인 같은 경우엔 전산에서 바로 비과세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아는데,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별도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오비스 0201 화면에서 속성 정보 옆에 기타 정보 탭에 보시면 등록하는 게 있는데, 먼저 증빙서류 받아주시고 여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객님이 비과세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만기 때 세금 계산서를 보니까 세금이 조금 부과된 거를 본 적 있으세요? 예, 왜냐면요.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고객님이 왜 세금이 나왔냐 여쭤보시게 되면, 고객님 만기가 지나면 이때는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가 되기 때문에 꼭 만기 때 다음에는 찾으세요 라고 안내해 드리면 되겠죠. 48페이지 나 가입 대상 저축으로는 은행이 지급하는 모든 예금이 다 비과세로 가능은 한데 CD라든지 표지용, 그리고 외화예금, 당자, 가계당자 예금은 비과세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가입 한도는요, 예금자본은 원금이자 합산해서 5천만 원이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원금이자가 아니라 1인당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기타 알아두셔야 할 내용으로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는 과세 그리고 일부는 비과세에 이렇게 가입할 수는 없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은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양도양수를 하려면 과세 코드를 일반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양수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거래중지자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자, 50페이지 수신 법률의 첫 번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는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인이 간단하게 한 번에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가로 2번 신청인은요, 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 그러니까 보통 자녀와 배우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1순위 상속인과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후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자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안정 후견인, 아마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금취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종자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4번에 조회 대상 금융거래는요, 피상속인의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 그리고 보험계약, 신용카드, 대여금고, 보호예습품까지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협회별로 상이하겠지만 통상 7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결과는 추후에 SMS로 발송을 합니다. 51페이지에 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 필요 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해 보시게 되면 2008년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인 경우에는 재적등본과 상속인 신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재적등본이 하면 그 당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게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망진단서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그리고 상속인 신분증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 접수 시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은 주민번호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사망진단서에 주민번호가 다 기재된 서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55페이지의 4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서비스 절차 한번 볼게요. 업무 처리 절차는 이렇게 금융감독원 포털 사이트 파인에 접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순서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하면 피상속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된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예 가로 1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그 상속인이 다시 직접 내점을 해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 그 조회를 한 접수증과 신분증만으로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른 서류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56페이지에 이번 예금의 상속 볼게요. 여러분들 참고해서 예금주가 사망했음을 인지했을 때는 예금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망 사실을 알고서도 지급을 하게 되면 아무리 통장 인감 비밀번호가 전부 다 일치한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예금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57페이지에 다 상속순위 볼게요. 아시겠지만 1순위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자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인데요. 만약 이때 직계 비속이 없다면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 부모, 조부모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겠죠.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고요.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 됩니다. 자라 진구 서류는 상속예금 명의 변경 지급 의뢰서와 그 다음에 사고신고서 요 기본 서류로 받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속권자 확인을 위해서 상속인 전원의 실명 확인 증표, 그리고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유의하실 점은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이 아니라 상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일반에는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사망한 자녀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됩니다. 만약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또다시 대습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한 자녀에 대한 그 내용까지 다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꼭 발급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상속인들이 다 못 오신대요. 대표 상속인 1인만 내점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 상속인의 신분증,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시면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별도로 위임장 양식 없이 상속예금 명의 변경 지급 의뢰서를 위임장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58페이지 마 처리 절차. 상속예금의 지급은 공동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급이 아니라 명의 변경을 할 경우에는요, 상속예금 이자소득 기속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당자 계정에 있어서는 명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명의로 다시 계좌를 개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의 사유로 예금을 중도 해지할 때는 중도 해지 이율이 아니라 약정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네오비스 우리가 해지를 할 때 해지 구분을 특별 해지로 입력을 하고 그 사유에다가 사망으로 입력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59페이지에 세 번째 성년 후견 제도. 여러분들 성년 후견 제도는 언제 필요할까요? 네, 제가 그럼 사례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85세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들이 모셨는데 점점 병세가 악화되셔가지고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들이 그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을 찾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성년 후견 등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는 치매나 질병으로 의사 능력이 없거나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그 사람들에게 법원이 의사 결정을 대신할 법적 후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성년 후견 제도는요, 개시 사유에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피의미 후견인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단독 행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범위의 행위이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60페이지에 다 후견인 확인 방법으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거나 또는 심판 결정문과 확정증명서, 후견인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후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참고해서 보신 적 없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카피본을 보여드리려고 PPT에 넣어두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성년 후견 개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후견인 선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할 수 있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 결정문에도요, 성년 후견을 게시하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을 누구로 할 건지 선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확정 증명서도 이렇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페이지라 영업점 업무 처리 및 관리 방법. 참고해서 행위 제한 능력자로 네오비스 0282에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계좌 신규라든지 해지, 그리고 각종 재신고, 그리고 자동이체 등록 업무, 카드 신규 발급, 전자금융 같은 이런 업무들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거래 제한 대상 업무를 요청하셨을 경우에는 먼저 후견인 확인 서류와 후견인 확인 서류와 그리고 사고 신고서를 진구를 해서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똑같이 0282 하면 들어가서 거래 허용 등록을 하신 다음에 업무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우리가 확인할 때 세 가지를 꼭 봐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후견 개시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선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서류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업무 처리하기 전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63페이지 제1장 마지막 임의단체 예금 업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는요, 유형이 다양한데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 자, 두 번째는 납세번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 세 번째는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 네 번째는 임의단체 확인서류 미제출단체.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주로 그 사업자 번호, 중간 번호가 82번입니다. 82번이고요. 그리고 신규할 때도 법인 신규와 동일하게 업무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규를 할 때 과세 코드는 04, 일반 법인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소득자 구분 코드도 법인이랑 똑같이 211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납세번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가지고 오시겠죠. 그리고 납세번호, 고유번호증인 경우에 중간번호가 80번, 89번이고요. 신규를 할 때는 이때는 과세 코드를 01 개인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득자 구분 코드는 고유번호증인 경우에는 311번, 그리고 납세번호증인 경우에는 312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인 경우에는 오실 때 보면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이런 거 다 없대요. 다 없고, 그런데 단체 이름으로 꼭 통장 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3가지 임의단체 확인할 수 있는 3종 세트 서류를 꼭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대표자 입증 서류, 대표자가 누군지,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명부, 조직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 3가지 3종 세트 서류 꼭 받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의단체 확인서류 미제출 단체인 경우에는요,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 당연히 못 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 확인서류 3종 세트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개인 신규와 동일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구에서 주로 모임 이름을 넣은 오징어 통장을 만들어 드리죠. 자, 신규를 할 때도 개인 신규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거래자 구분 코드 29번, 그리고 가세 코드 01, 소득자 구분 111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신규를 하면 됩니다. 자, 64페이지에 3번 임의단체 유형별 금융거래 방법을 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주로 중간번호가 82번이고 일반 법인 신규와 동일하게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납세번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중간번호가 80번 또는 89번이고요. 종중이라든지 학교 동창회, 직장공제조합, 종교단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 그러니까 3종 세트 제출단체를 말하죠. 사업자 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종교단체, 종중, 동창회가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통장을 개설할 때 그 예금주를요, 반드시 대표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회장, 총무, 간사, 누구든지 예금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네오비스에서 신규를 할 때 이 임의단체 서류 중 한 가지라도 서류가 빠지면 신규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서류를 알려드릴 때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따라 임의단체 확인 서류 미제출 단체에서 당구장 표시 한번 볼게요. 임의단체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 예금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임의단체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서 단체명을 부계해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건 개인의 예금으로 보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처리 방법에서 유의사항으로 통장 개설을 할 때 누가 봐도 딱 봐도 법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단체명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인 기관뿐만 아니라 뭐 동창회라든지 사후회라든지 무슨 회로 이게 끝나는 이런 단체명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장부에서는 뭐 무슨 모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죠. 자, 66페이지의 4번 마지막으로 임의단체 유형별 적용세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인 경우에는요, 법인세로 원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정 임의단체와 서류 확인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임의단체 명의로 소득세가 원천 징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미확인 임의단체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표자 명의로 소득세가 원천 징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임의단체 확인 서류 미제출 단체는 대표자 고유 금융소득과 임의단체 금융소득을 합산을 해서 2천만 원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유의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